소설가 한강 54살입니다. 1970년생인데요. 한강 씨의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그 기초예술로서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즘 뭐 요즘 누가 시집 읽니? 요즘 누가 구린나날하게 소설책 읽어? 드라마 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현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더 풍성해지고 깊이 있고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예술로서의 문학이 그만큼 탄탄하게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고전 문학을 읽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프랑스 초등학생들한테 레미제라블을 강제로 읽혀서 뭐 거기든 테스트를 하고 영국의 아이들한테 세익스피어를 반복적으로 읽히게 하고 그런 것들 끊임없이 시험 문제를 내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요 일례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의 그 굴지의 그 이른바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거기 도서관이 있잖아요. 해마다 도서 대출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라고 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책, 도서관에서 대출에다가 읽은 책 뭔지 아십니까? 한동안 1번이 무라카미 하루키, 2번이 에쿠니 가오리, 3번이 요시모토 바나나. 셋 다 일본 소설가였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와사대 대학, 동경대학 그쪽에 있는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대출한 책 중에 한국 문학 작품이 있느냐? 제로. 어마어마한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완전히 전도된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는 진행돼 왔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무라카미 하루키에 전부 다 열광을 하고 하루키 세대라고 그러고 하루키한테 문학적인 세례를 받고 언론도 당연히 하루키가 한국에서 뭔가 책을 낸다 그러면 대서특필해서 이만하게 써주고 한국 작가들은 눈에 띄지도 않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푸낙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보문고쯤에 해당되는 대형 체인 서점인데요. 거기 드디어 한국 코너가 생겼대. 그때 저도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딱 부끄러운 짓 참 많이 했습니다. 가서 보면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저 구석탱이에 그냥 뭐 한 열 몇 권 많이 잡아서 한 50권쯤 이렇게 꽂혀 있는 아주 좁은 서가가 하나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서가가 하나 있어. 뭐 이문열 책 몇 권 번역돼 있고 황석영 책 몇 권 번역돼 있고 그나마 한 권도 없었던 시절을 벗어나서 그나마 그거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형 서점에 드디어 한국 코너가 생겼다. 일본 코너는 한국 코너의 50배, 100배. 이제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지난 한 20년 뭐 이 상관에 그 우리나라 코리안 컬처 줄여서 K 컬처가 드디어 K-팝, K 컬처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곽광을 받고 싸이의 강남스타일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도 막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기가 막힌 광경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무드가 형성되면서 한강이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음악은 세계 공통 언어잖아요. 미술 세계 공통 언어잖아요. 번역이 필요 없는 것, 통역이 필요 없는 것. 그런데 문학은 조금 다릅니다. 무용하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거기서 해설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통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학은 번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다들 열패감에 젖어 있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한국어로 문학을 한다는 것은 제3세계권의 변방 언어로 문학을 하는 것이다. 우리 문단에서 금자탑을 쌓은 그런 대단한 작가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은 한국어로 문학을 해야 된다는 그 한계점 때문에 영어로 문학을 하는 사람, 프랑스로 문학을 하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어를 익혀서 불어로 책을 내는 사람하고는 경쟁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출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다가 뭐 번역을 이 싼 값에 날림 번역을 해가지고 이 날치기 공사를 한다고 뭐 그러는데요. 실력도 없고 뭐 지질이 못 나는 어떻게 거기다 속아 들어가가지고 이문열의 뭐 시인 이런 그런 기가 막힌 소설들을 얼치기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일단 출간을 해버리면요 독점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책이 이미 번역이 돼가지고 나가버리면 영미권에서 한 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번역을 못해요. 그러면 오탈자 있죠, 막 엉터리 번역이 있죠, 또 막 어떤 부분 막 삭제하고 건너뛰죠. 이문열 선생이 나중에 막 그런 걸 굉장히 후회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역을 정말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그 출판사와 번역자를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단 영어로 번역된다는 그 사실에 감격을 해가지고 그런 걸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냥 번역을 나 드디어 내가 5개 언어로 번역되는 작가가 됐다. 이래가지고 번역을 딱 해놓으면 그 번역의 질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 쓰고 그 책이 한 번 번역이 되면 두 번째 번역은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역본을 본 스웨덴 할리몬의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된 거, 불어로 된 거, 스웨덴어로 된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아이고 한국이 반도체는 잘 만들는지 몰라도 현대자동차가 참 타기는 좋더구만 문학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 한강의 노벨 문학상에는 첫 번째 그 공헌을 따진다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번역을 강조하면서 소설가 한강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 깊이를 얕잡아 볼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한강이야 워낙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네로라는 대표 소설가로서 이미 평가가 끝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제가 잠깐 밀어놓고 일단 그 외 첫 번째가 번역이다.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람이 영국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어를 독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학을 특히 문학, 뭐 기술과학 서적 또는 뭐 정치, 뭐 학 개론 서적 이런 서적과 달리 문학 서적은 문학 소설은 번역하는 사람이 재창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보라 스미스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는 그 번역된 언어를 네이티브 텅어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재창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한국말은 그닥 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 여성은 한국말은 독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어쩌면 데보라 스미스는 이 작품성을 그 문장, 영어 문장 수준으로 따지면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맨 부커상, 영국이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세계 3대 문학상이 뭐냐? 노벨상, 프랑스의 콩쿠르상, 영국의 맨 부커상이 있는데 그 맨 부커상을 공동 수상을 했어요. 한강이 그 채식주의자로 그 상 받을 때. 아니 얼마나 번역을 잘했으면 번역가와 원 작가를 함께 공동 수상을 했겠어요. 그게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여러분 그 가와바다 야스나리 아시죠? 일본 작가. 뭐 극우를 뭐
뭐 하는 그 나중에 배 갈라서 죽은 가와바다 야스나리. 그런데 이 사람이 설국, 그 설국을 누가 번역했느냐? 미국인이 번역했어요. 데이비드 사우든 스티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비드 사우든 스티커는 미국인이면서 일본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든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구라파인들이 거기에 탐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일본에 주는 설국이라는 작품에 주는 노벨 문학상은 가와바다 야스나리에게 줄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사우든 스티커한테 줘야 된다. 그런 말이 이미 그때 있었어요. 아무튼 이 번역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정부나 또는 우리 그 문학 관련 단체에서 이 번역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양성 기관을 뭐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외국어로 된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의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문학을 해외 번역하는 건 그 나라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제가 가령 뭐 프랑스에서 한 10년 살다 왔다. 그래 나 불어 웬만큼 해. 그러니까 내가 한국 문학 불어로 번역할래. 안 됩니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하기도 해요. 내가 한국말을 잘해 줄 테니까 프랑스 사람하고 내가 공동으로 한국말의 뉘앙스 차이를 내가 설명을 해주면 프랑스 사람이 그걸 알아듣고 거기다 또 이렇게 불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여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안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여성 불문학 박사 한국 여성하고 심지어 부부관계에 있는 프랑스 사람하고 둘이서 함께 번역 얼마나 기가 막히게 콜라보레이션이 됐겠어요. 근데 결과물은 그렇게 뭐 이런 주관적인 영역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문학 창작은 번역 창작은 혼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고독한 작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국말에 대한 것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전화 걸어서 누구한테 물어보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 하되 불어의 에이스가 그러니까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지질이 저 꼴등하는 애가 하는 게 아니고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꼴등이 한국 문학을 번역해서는 안 되고 소르본느 대학의 외국어 문학부에 1등하는 애가 한국 문학을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어땠냐면은 가령 동양문학 전공 이런 학생들이 20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1등은 중국문학 전공하고 2등은 일본문학 전공하고 오갈 데 없는 애들이 한국문학하고 베트남어 전공하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교수가 어느 날 부릅니다. 야, 너 중국문학 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네 실력으로는 중국문학 전공 안 돼. 너보다 뛰어난 애들이 이미 거기 다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너 지금 학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야 한국문학 어떠니? 한국문학은 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네가 잘만 하면 너 각광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한국 K컬처가 BTS가 블랙핑크가 뉴진스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그 동양 학부에서 1등하는 아이가 중국 문학, 일본 문학 다 제치고 나는 한국 문학 할 테야. 이렇게 돼야만 그것이 프랑스 파리에서도 영국 런던에서도 미국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져야만 이제 우리 기초 예술이 선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제가 그냥 우리 정부한테 건의를 한다면은 그 쪽에 있는 동양 학부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한국 문학을 선택할 때 장학금 좀 줘라.
노벨 문학상은 지역 안배를 한다고 공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지역 안배를 하는 듯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령 작년에 유럽을 줬다면 그 이듬해는 북아메리카 또는 뭐 스페인어권 그랬다가 이제 그 동네를 두 바퀴쯤 돈 다음에 참 아시아도 있었지 아시아 한 번. 예전에는요 그 동네를 한 10바퀴쯤 돈 다음에 아시아에 누가 없어 이랬었어요. 그런데 아시아의 눈을 돌리는 게 이제 조금씩 빈번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아프리카에 누구 야 아프리카 작가 우리 준지 지금 몇 년 됐어? 좀 찾아봐. 뭐 15년 됐어? 아 그러면 금년에는 아프리카 쪽에 누구 뭐 유력한 사람 없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7년째 남성만 주고 있는데 이제 여성 작가가 받아야 될 때 아니야? 야 어떻게 맨날 시인만 주냐? 벌써 시인 3명 같지? 희곡 작가 같지? 야 소설가가 숫자로 보면 소설가 제일 많잖아. 소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개별적인 그 작가의 그 뛰어난 영역이 첫 번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세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인류적인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작품을 썼느냐. 아 이게 첫손이지요. 그러나 그 부차적으로는 이렇게 뭐 지역, 남녀, 장르, 언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 한강 소설가 한강 씨한테 스웨덴 할리먼이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선정 이유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정 이유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문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념 충돌입니다. 대표적인 게 6.25 전쟁.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 사건. 대표적인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그런데 한강은 1970년생이어서 자기가 태어난 이후 있었던 것이 이제 5.18인 거죠. 근데 5.18 때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한강 씨가 5.18이 있었던 1980년에는 광주에 없었어요. 원래 광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전학을 옵니다. 풍문여고 나왔어요. 서울에서. 연세대학교 국문과 나왔고요. 그러니까 광주 출신이고 아버지가 이제 전남 장흥인가 한성원 씨가 장흥인가 고흥인가 제가 좀 잠시 아무튼 아버지가 이제 거기 전라남도에 사시고 그러니까 그 광주 출신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어렸을 때 이제 서울에서 그 호남 사투리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한강은 그 자기가 이 광주를 어떻게 겪었느냐 그때 뭐 이제 조그마한 계집아이였을 테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광주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광주 이 5.18과 관련된 사진첩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5.18을 소재로 한 작품이 소녀는 온다 라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 작별은 없다. 제가 지금 작품 이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소년이 온다가 먼저고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뭐 나중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소설이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어떤 그 5.18이나 4.3을 다룰 때 그것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정치적인 맥락에서 천착해 들어가는 그 소설 쓰기가 있는가 하면은 한강이 쓰는 방식처럼
그 시대를 관통했던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소설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강은 후자입니다. 5.18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정치적 소용돌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한 그 와중에 한 개인이 겪어냈던, 그 등장인물이 6명 있는데 그 6명 각각이 겪어냈던 개인적인 고통과 내면의 세계에 침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5.18을 소재로 한 소설책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주로 남성들도 많이 쓰고 여성 작가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 한두 뭐 그런 작품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 한강의 글쓰기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할리먼이 선정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강렬한 시적 문장이다. 한강이 원래 문단에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소설로 등단했는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 해가지고 서가에 막 이렇게 이제 띠지를 두른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이라는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노벨 문학상은 작가한테 주는 상이지 작품한테 주는 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강한테 주는 상이지 소년이 온다 혹은 작별하지 않는다에 준 상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스웨덴 할리먼 심사위원이 이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두 작품을 길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뭐 수상작이라도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은 한강이 있기까지 한강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자기의 글쓰기에 가장 큰 영감을 줬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 동료 또는 선배 그 작가들에게 이 영광을 다 이렇게 돌리는 그런 아주 겸손한 자세를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가령 노벨 문학상하고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 이런 분이 노벨 문학상 후보 아니야라고 거론되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최인훈이라는 작가입니다. 소설가. 광장이라는 소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이 광장이 이데올로기의 어떤 중립지대에서 고통받고 고민하는 고뇌하는 그 주인공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 제3국으로 갈 수밖에 제3지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이 주민들이 한국을 살아내고 있는 그 국민들이 겪어내는 그 근현대사의 그 고통을 가장 형상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제대로 천착해 들어간 사람은 최인훈 작가다. 그래가지고 최인훈이 노벨상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과 관련돼서 이 얘기가 많이 오르내렸던 사람이 토지의 박경리.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박완서. 네. 어떤 좌우의 경계를 이미 초탈한 그런 글쓰기 또는 우리의 실생활과 자기가 겪어낸 삶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6.25를 겪어내는 그 세대로서의 그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 노벨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아주 제격이죠. 박완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문열, 황석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큰 작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름 오르내렸고요. 시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당 서정주, 시의 정부라고 그랬잖아요. Government of Poem. 미당 정도는 돼야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는다면 당연히 서정주가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뭐 이 노벨 문학상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안 주기 때문에 미당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은. 네.
고은도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서 항거를 냈던 그런 투쟁의 이력도 가지고 있고 또 고은이 쓰는 그 시 중에 만인보라는 게 있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을 보고 그 10,0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를 한 편씩 남겨가지고 그게 20몇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 해외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그 전체적인 그 시인으로서의 어떤 커리어가 상찬을 할 만하다. 이제 이래서 고은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렸죠. 근데 결국은 미투 그 운동에 의혹을 받고 중앙문단에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고은 이후로는 사실은 노벨 문학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 한강에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있는 겁니다. 저희 독자들께서는 이게 댓글을 보니까 한강이 좌파 생각을 하고 있는 작가야. 그러나 떨떠름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강이 말이야 좌익 작가야 뭐 이런. 글쎄요. 물론 그 말씀들을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만한 어떤 언행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 와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거기에 어떤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이미 올랐지 않습니까? 영국의 맨부크상, 프랑스의 메디치상,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 국내의 웬만한 상은 다 석권을 하면은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의 대립을 벗어나고 초탈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